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을 자유의 나라라고 하죠. 실제로 길에 가는 미국인을 붙잡고 당신의 나라를 상징하는 건 뭐냐고 물어보면 심심찮게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유가 미국에서는 얼마나 상징적이고 중요한 것이냐면요. 총기 규제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김없이 반대 논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죠. 이 민주주의와 자유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나라에도 시행해야 한다. 이게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적 마인드였는데 오늘 백희영 기자가 소개해드릴 이 책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게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희 직독잡설 팟빵 채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팟빵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전체 에피소드가 올라가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본격 독서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남국민 백희영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녹음 기준으로 벚꽃이 한창 폈다가 약간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좀 다 지는 추세예요. 벚꽃 구경들 많이 하셨나요? 전 출장 갔을 때, 순천 갔을 때. 아, 좋겠다. 진짜 좋았어요. 아, 순천으로 출장을 가셨나요? 네, 순천에 캠핑족 취재하러 갔는데. 캠핑하는 사람 많잖아요, 원래. 아니 그거 말고 캠핑카에서 사는 사람들 취재하러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집 대신에 캠핑카에서 네네네네. 사는 사람들을 취재하러 저희 갔군요. 밀실의 히트작이었습니다. 히트작이었어요? 네. 꽤 잘 팔렸어요, 기사. 조회수가 많이 나왔나 보네요. 많이 나왔어요.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구나. 있어요. 약간 늘어난 추세라고 하던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설정을 해놓았던 자리에 벚꽃이 폈던 건 아니고 그분을 만나러 뵈러 가는 자리에 그 길에서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순천이 약간 남쪽이라 그런가? 더 빨리 피고 그쵸, 더 빨리 남쪽부터. 지니까 그때 갔을 만화였어요. 만화. 저번 주 토요일날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그 맞아요. 벚꽃 엔딩이라고 사람들이 맞아. 그랬죠. 비가 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벚꽃들이 몇몇 있던데 저희 중앙일보랑 JTBC 사옥 앞에는 아직 벚꽃이 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회사를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갔었는데 다 어쨌든 펴 있어가지고 그래도 빛 속에서 살아남는 꽃들은 있긴 있구나 싶었습니다. 되게 서정적이다. 서정적이라고요? 되게 빛 속에서 살아남는 꽃들은 있긴 있구나. 고치겠죠, 걔네들. 그죠. 자, 오늘 책 얘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책은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백희영 기자가 준비했는데 외교 관련한 책을 오랜만에 들고 오셨네요. 어떤 책인가요? 윤상원 기자가 또 외교 약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랑 저도... 윤상원 기자가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목이 진짜 재미없다. 딱 봐도 뭔가 딱딱해 보이긴 하네요, 그죠? 근데 실제로 책이 좀 딱딱하긴 해요. 왜냐면 이론을 되게 많이 써놨는데 네네. 뭐 저희가 다룰 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이제 제목대로 책 내용도 좀 직관적이고 이제 미국 외교가 거대한 환상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냥 내용이. 네. 그러니까 세계의 최강대국인 미국이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 때문에 미국이 지금 최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실패하기 일보 직전이다. 왜냐 이제 중국이 이 큰 그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직업적으로 제목을 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라면은 이 책을 하면은 미국 정신 차려라 이런 거를 했을 것 같아요. 거대한 환상. 기사인가요? 무슨 신문 기사도 아니고. 아니 책이 제목이 너무 손이 안 가는 이거 대학교 약간 졸업할 때쯤 읽어야 되는 학술서 같잖아요. 약간 학술서 같은 약간 책이었어요. 맞아요. 책 내용 읽어봐도 사실 우리 국제관계 전공자들이 읽을 만한 그런 책이었죠. 내용이긴 합니다. 미국 아무튼 근데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한 거는 이미 다 아는 얘긴데 거기다 대고 이제 미국 외교 환상에 빠졌다. 이거는 좀 갑자기 좀 위험하거나 황당한 전제 아닌가요?
그쵸. 이제 미국 외교가 환상에 빠져 있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원제는 The Great Delusion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라기보다는 약간 착각? 이런 그렇죠. 건데 두 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면. 미국인들이 좀 저기 있잖아요. 조증 있잖아요. 뭔가 조증이요? 세상을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그쵸. 경향이 우리 그 뭐죠? 책 판타지랜드에서 했던 거. 그러니까 뭔가 외교도 다 잘 될 거고 자기들의 뭔가 계획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윤성원 기자는 더 잘 알겠지만. 근데 뭐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남궁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약간 아직도 자기네들이 약간 1패권국, 그러니까 유일한 패권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인데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패권국 유일한 1패권국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다들 직면을 하고 다들 너무 두려움에 빠진 상황이어서 이 교수가 이 책을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넌 생각보다 강한 친구야라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근데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약간 이런 내용이죠. 오늘 약간 되게 친근한 컨셉이네요. 네, 오늘 제가 굉장히 오늘 리액션과 왜? 우리의 그 구독자 정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좀 더 프렌들리한 이렇게 친근한 어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항상 저희 컨텐츠를 들어주는 200여 명의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지루한 뭐 누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지루한 책이나 컨텐츠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좀 게으른 편이라 가지고 이렇게 더 재밌는 요소를 많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좀 좋아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 책을 고른 거를 보고 사실 되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요. 맞아요. 일단 외교 관련 저술서는 화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아시겠지만 외교라는 게 결국 국가마다 아니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한국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뭐 미국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당연히 다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 화자가 누군지를 알고 이 외교 저술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책의 저자는 존 미어샤이머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존 미어샤이머 교수. 네, 지금은 시카고대 석좌 교수를 맡고 계시고 근데 원래는 군인이었어요.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엄청 명문대죠. 여기를 이제 졸업하고 5년 동안 미국에 있는 공군 장교로 일하다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일을 했던 연구원이었죠. 이 미어샤이머 교수는 사실 국제관계, 외교학 이런 거를 공부를 해본 학사생들도 대표적으로 아는 그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 국제 관계를 공부한 사람이 한 번씩은 거쳐간 되게 대표적인 학자라서 저도 이 교수님이 또 새로운 책을 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분이 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일을 한 걸로 되게 유명한데 이거는 사실 좀 많이 들어본 연구소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뭐 CSIS 또 뭐 어디가 있죠? 뭐 아시는 데 있어요? 헤리티지잖아. 헤리티지잖아. 맞아요. 맞네요. 그런 데인데 이제 조선일보가 인용을 많이 하는 그런 싱크탱크가 헤리티지나 브루킹스 연구소거든요. 보수적인 데겠네요. 네, 약간 그렇죠. 보수적인 곳이고 워싱턴 DC에 있는 되게 유수 싱크탱크 중 하나인데요. 네. 우리 회사는 CSIS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인용을 합니다. 뭐가 있어요? 약간 그 친밀 관계가 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포럼도 열잖아. 중앙일보 CSIS 포럼 열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빅터차 교수가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되게 크게 포럼을 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아무튼 이 CSIS는 제가 느끼기엔 조금 더 중립적이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미국의 싱크탱크 같은 곳들이 이제 미국의 군사 정책이나 외교 안보 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정치인들이나 이제 엘리트들이 많은 조언을 여기서 받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일을 했었는데 CSIS에서 잠깐 그쵸. 인턴으로 이제 하셨죠.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군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대를 되게 많이 받고 그리고 막 그런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약간 나이 드신 정년 퇴임 예전에 하셨을 것 같은 엘리트 군인들이 그 옷을 입고 근데 막 그 여기 뭐지?
이 훈장? 배지 훈장을 다 달고 와가지고 막 그러면은 막 빅터 측에서 막 어유 막 오셨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이러거든요. 네. 이분은 좀 외교안보 특히 미어샤이머 교수는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보수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북한은 절대 우리나라에도 유명해진 이유가 애초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예전부터 주장을 했고 맞췄고 이 책도 이제 이런 논점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이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이란처럼 다룰 수 없는 이유가 중국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중국이 힘을 키우게 된 게 미국이 이제 착각을 너무 크게 해서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 책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렇게 개기는 이유가 사실 니들 우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 니들 때문이다. 약간 이렇게 꾸짖는. 그렇죠.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미국이 스스로 자책한 날도 오고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미국이 어떤 외교 정책을 택했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실패했다고 말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다 대충 뭐 아실 테니까 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미국이 어떤 외교 정책을 택했는지 다들 알죠? 아신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자칭 세계의 경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좀 배경 설명을 하자면 91년도에 보통 그 전에는 소련이랑 경쟁을 하는 양극 체제였는데 소련이 의도치 않게 망하고 나서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을 하고 뭐 국제 질서도 세우고 뭐 여기저기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돌아다니면서 막 뭐 비핵화 협의도 하고 뭐 이렇게 전쟁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민주주의 선물한다면서 이제 막 폭격도 하고 그런 역할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쵸. 맞아요. 근데 이거를 국제 외교학에서는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하면은 리버럴 헤게모니. 이건데 모든 국가가 자유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전쟁도 남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막 폭격도 하고 비핵화 협의도 뭐 여기저기 이란도 가서 하고 북한도 막 노력해서 뭐 한번 테이블 위에 앉혀보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련하고의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미국이 최강대국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이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최소한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학계도 이거를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게 그때 그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정말 그 전 세계를 강타한 논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후쿠야마 교수의 역사의 종언. 맞아요. 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모든 국가가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될 거고 이제 더 이상 전쟁도 없을 거고 이제 미국이 막 그 미국 질서 아래에서 우리는 진짜 거의 번영을 누리게 될 거야. 약간 이런 그 뇌피셜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게 나오면서 막 민주주의 만세 이런 분위기가 학계가 좀 부추겼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이념 전쟁은 끝났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질서가 세워졌다 뭐 이런 내용이 실제로 그때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믿은 이유가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게 도덕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미국 전략적으로도 옳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지구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부흥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역사의 종언이랑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많은 수의 국가들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꾸면은 경제 체제가 개방적이게 되고 그러면은 유엔처럼 효과적인 국제기구를 다 건설해서 이제 어벤져스가 세계를 지키듯이 미국이 세계를 지키고 뭐 미국이랑 영국이랑 뭐 이런 되게 최강대국들이 세계를 지키는 게 가능할 거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도움을 받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같이 믿었던 거죠. 그 신념이 있었고 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세계 대부분이 그 가치를 함께 추구했던 거죠. 우리 다 어벤져스 응원하듯이 다 같이 응원하는 거죠. 근데 어벤져스 얘기하니까 진짜 미국이 괜히 이런 슈퍼히어로물을 만든 게 아닌 게 그러니까 지들이 막 맨날 우주 저기 날라오는 행성에 미사일 쏘고 지들이 맨날 세계 어딘가에 그 자행되는 악을 처단하고 약간 이런 게 약간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생각을 하면 인류 역사가 수만 년인데 소련 멸망하고도 한 10년, 20년 정도 간 거잖아요. 그 좋은 세월이 1, 20년 간 건데 그 사이에 뭐 역사가 끝났다고 그렇게 축포를 터뜨리고 뭔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걸 보면
근데 사실 주식시장도 비슷해요. 요즘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 난리가 나요. 근데 보면은 한 8%, 한 5% 이렇게 떨어졌는데 난리가 나요. 그거 보면 참 사람들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취해서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몇 년 미국이 그러니까 전성기가 얼마 안 된 거죠. 91년도 이후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역사가 끝났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렇죠. 팍스 로마나가 몇 년이었죠? 그게 100년 아니었나요? 그건 100년 훨씬 넘었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로마보다도 지금 짧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그쵸. 이제 영원한 번영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약 200년 정도네요. 팍스 로마나가. 그렇죠. 그 뭐 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한 1-200년 갔다고 치면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그건데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다 끝났다고 촉포를 날렸으니까 좀 철이 없다 그래야 되나 한편으로. 근데 참 오늘 주제가 백현 기자가 고를만 했네요. 약간 중국의 입장에서 이거를 보는 걸 수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전 보지 않았어요. 중국. 저는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 저자가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적 그 패권주의라는 외교 정책을 채택한 게 실수였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버락 오바마나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이 중동의 국가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뭐 이라크랑도 하고 아프가니스탄이랑도 하고 그리고 이제 1989년 이후에는 이게 통계를 내보면 3년 중에 2년 동안 전쟁을 치렀대요. 그러니까 매 3년 중에 2년. 그리고 전쟁이 7개의 다른 전쟁을 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패권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쫙 확장을 시키면은 협력이나 평화가 올 거라고 예상했던 그 후쿠야마 교수의 역사의 종언 같은 것과는 정반대로 뭐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이나 갈등이 초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중동이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평화가 올 거라고 예측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계는 파탄난다. 이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현실성이 없는 게 뭐 그때 아랍의 봄 2010년대 뭐 아랍의 봄 뭐 그 튀니지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아랍 국가들 엄청 실제로 독재 정권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해도 결국은 지금 그 나라들 다 다시 독재 정권 됐고 오히려 이제 아랍은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도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상태가 미국인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포함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의 입장에서는 독재 정권이고 그렇긴 한데. 그걸 무너뜨린다고 절대 더 좋은 정권이 들어선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 좀 미국이 안 되는구나를 알지 않았을까. 그렇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전파하는 게 이렇게 쉬울 거였으면은 사실 그 숱한 아프리카 나라들의 독재자들도 다 없어져야 됐고 그 이제 남궁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이제 아랍의 봄 때 그냥 독재자들 무너지고 인 이후에 이제 다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이 정말 특이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독재자 그러니까 거의 박정희 정권이 그렇게 길게 독재를 했는데도 이제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된 거 보면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사례가 스페인 정도? 스페인도 이제 프랑코 독재자가 물러난 뒤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약간 정치 쪽에 권위주의적인 면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연착륙이라기보단 그 이제 이게 도입이 잘 됐다. 뭐 잘된 나라 보면은 일본 전후에 뭔가 민주주의와 경제를 다 성취한 나라는 일본, 한국. 약간 동아시아 국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없죠.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진짜 못 살았어서 그런 것 같고. 한국은 전쟁까지 했으니까. 네, 전쟁까지 해서. 그러니까 뭔가 나의 그 피해가야 할 답안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반대되는 민주주의를 어쨌든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게 탑재가 된 거죠. 오히려. 근데 한 나라였으면 그런 게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제가 봤을 공통점은 약간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백지에다 그냥 미국이 그린 대로 갔는데 그쵸.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기득권 세력이 그러니까 전멸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뭐 농지개혁도 했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전쟁 때문에 자본가들도 다 망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 수 있는데
다른 뭐 중동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유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방 호족. 그러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때 소련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했던 게 정말 엄청나게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비슷한 사례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념을 선택한 나라가 베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월북 월남 이렇게 전쟁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북쪽이 이기고 나서 공산주의를 이념으로서 선택을 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참 그 지정학적인 요소도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나라의 문화라는 게 그 자체로 그 개인에게 엄청나게 깊은 뿌리가 되는 거라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걸 미국이 간과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존 로크가 뭐라고 했냐면 정치 권력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자연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먼저 이해를 충분히 해야 더 나아가서 뭐 세계나 정치 권력이나 패권 헤게모니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뭐 거의 고등학교 정치 시간 이후로 존 로크를 처음 들어보네요. 로크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그래요?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해보자면은 뭐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는 그 좋은 삶의 기준이 여러 가지. 우리 저번에 쌀 재난 그거 있잖아요. 국가 있을 때. 근데 저도 좀 그런 사회과학책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어렴풋 생각난 게, 그러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팔자라는 게 있다. 나라와 사회에도 타고난 팔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슬프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팔자라는 게 너의 뭐 한계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변홍사 체제에 맞춰져 있으면 그게 뭐 고통스럽고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장점도 있으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좋은 방향을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뭐 발전을 안 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맞지 않는데 갑자기 이제 막 어디 뭐 아이슬란드엔 이런 제도가 있다더라 갑자기 들어오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좀 좋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좀 그런 자기들의 지금 이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나요? 전통에 의해 뭔가 좀 개선되는 그런 게 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윤상원 기자는요? 저는 약간 사대주의자라서. 맞아. 윤상원 좀 약간, 사대주의자야. 그러니까 저는 약간 미국이 그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면에서 물론 이제 당연히 국가의 개입은 있어야 되고 통제 수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 안정을 위한 통제는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유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대체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인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보면서 중국은 사회주의, 권위주의와 자본주의가 합쳐진 나라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저런 나라에 살고 싶을까? 근데 그게 효율적인 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 발전에 효율적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금융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팀에 오게 되면은 듣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CDBC라는 단어예요. 이게 디지털 화폐인 건데 나라에서 이제 이게 금속으로 동전을 만들고 종이나 직물로 화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처럼 0과 1로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세상이 올 거다라는 게 지금 되게 그 화두 중 하나? CDBC가 뭐의 약자예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네. CBDC가 중앙은행 발행 통화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우리나라 그 저기 네이버 포인트나 뭐 카카오 포인트처럼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는 예를 들면 나라에서 뭐 맨날 그러잖아요. 뭐 추경에서 10조 풀었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 돈 맨날 어디 가냐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한국은행이 풀면 한국은행은 모든 그 은행 통화 집행을 은행을 통해서 은행이 대출해줘서 풀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핸드폰 다 있잖아요. 네. 그럼 국가에서 모든 전 국민에게 입금 그냥 바로 이렇게 띡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그 통화 창출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 그런데 오히려 뺏을 수도 있어요. 국가가 그냥 딱 누름으로써 뺏을 수도 있는. 무서운데요? 그죠. 그러면 은행이라는 지금 은행을 통해서 뭔가 이게 다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계좌 없는 삶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고 모든 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은 금융사기 치면 검찰이 은행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쵸. 금융계좌 까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모든 원장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걸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개인 자유 침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논쟁적인 이슈예요. 사실 이 그
CBDC가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 도입에 논의가 많고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게 정상인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은 지금 이미 그 CBDC 지갑까지 만들었어요. 그 비트코인 지갑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미 중국은 한 10년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중국은 위챗으로 이미 다 끝났어요. 그렇죠. 거기는 워낙 또 모바일 중심의 경제가 발달이 돼 있고 현금보다는 다 이제 그 QR 코드로 결제하는 인프라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 인프라도 어떻게 가르겠어? 그냥 중국 여행 가면 힘들다니까요. 막 현금을 내려면 안 받아. 그렇죠. 근데 뭔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중국의 그런 인권 문제 이런 게 심각하긴 한데, 그러니까 중국의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중국은 좀 극단적으로 잘못된 사례인데 그런 뭔가 그런 인권 탄압 이런 걸 보면, 근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외국인들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저거거든요. 처음에 오면 얘네들 팁을 줘요, 자꾸 식당 가면. 그래서 친구들이 알려준 외국인 친구들 생기면 팁 주지 말라는 걸 처음에 말하거든요. 얘네들 한 서너 번 주다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약간 그런 문화의 베이스가 다른 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풍토가 다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라는 팁을 안 주면 이 나라는 점원에 대한 리스펙이 없나 봐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그런 거는 좀 뭔가 딴 나라 와가지고 뭐 딴 속령 찾는 게 아닌가. 그쵸. 맞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예전에 윤상원 기자가 우리 밀실팀에 있었을 때 그 이슬람 문화 관련한 그 청소년 취재해가지고 악플 엄청 달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종교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이미 그 모태 신앙 같은 거죠. 이슬람교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 친구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이미 너무 내재되어 있는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남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 타고 태어난 어떤 팔자랄까? 그런 전통이라고 하죠. 전통. 네, 전통이 내재된 팔자 같은 게 있다고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어샤이머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선택한 그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것까지는 안다. 그런데 다른 하나를 모르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그 어떤 존재보다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속성보다 사회적이고 이제 집단적인 게 우선되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성향을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결국에는 인간이란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회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윤상원 기자, 남궁 기자 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게 결국에 우리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러니까 집단 스피릿이 따로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야. 우리 한민족이라는 그 한계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아무리 달라도 어느 정도 그 공통점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또 했던 주제지만 쌀제낭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인들이 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 저는 좀 더 독립적인 성격이고 뭐 우리 다른 사람들 아닐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베이스는 어디서 출발하는 그 평균점이라는 게 있다. 그럼요. 저도 당연히 미국에 데려다 놓으면 저도 엄청 공동체주의적인 사람이겠죠. 한국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지금 미어샤이머 교수 당연히 이분 좀 보수적인 관점이니까 그쵸. 제가 말했던 그런 좀 제가 보수적인 것진 않은데 아무튼 뭐 안보나 뭐 그런 그런 데에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존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각자의 팔자를 존중해야 된다. 근데 이 각자라는 게 여기서는 국가를 의미하는 거죠. 국가의 각자 팔자를 존중해야 된다. 근데 이 둘 다를 알고 있는 헤게모니가 하나 있다. 그거는 민족주의다. 뭐 이 책에서 현실주의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뭐 꼭 제외해도 될 것 같고 민족주의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면은 이제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는 외교 정책이 되게 많은데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패권을 좀 방해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자유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전파하고자 하는 그 자유주의 패권에 방해가 되는 게 민족주의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저 9.11 테러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9.11이 좀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이 한 또 다른 착각 중에 하나가 뭐 러시아나 중국처럼 뭐 경제가 되게 부흥했고 뭐 군사력이 센 그런 강대국이 만약에 아니고
이라크처럼 약간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는 국가라면은 네. 자유민주주의를 쉽게 이제 그 국가에 확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이게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를 안겨준 9.11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아까 남궁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후에 뭐 아랍의 봄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도 실제로 중동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시리아 같은 사태는 파멸이었고 지금 파멸 중이고 그렇죠. 뭐 시리아 독재자는 알 아사드 정권은 아직 무너지지 네, 않았으니까. 아직 안 무너졌고 그리고 오히려 그 ISIS 네, ISIS라고 하는데 네. 그 되게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오히려 이제 판을 오히려 뒤엎고 더 심하게 이제 민간인들 학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동에 엄청나게 힘들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거 좀 공감 가는 게 제가 그 말레이시아 갔던 얘기도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외국인 기숙사니까 네. 항상 거긴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미국보다도 다른 게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진짜 지구 한가운데 있으니까 중동, 아프리카, 멕시코, 미국 그러니까 모든 대륙 사람이 다 왔어요. 신기하네요. 거의 제 생각 100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오, 인종 수가. 그러니까 그 외국인 대학은 진짜 글로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엄청 잘 지내고 할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저도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도 그냥 평범한 대학 교육 받았으니까 그런 세계 시민 뭐 이런 거 엄청 배우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보고 느낀 게 네. 아 국적이 앞선다. 그래요? 진짜 맞아요. 국적 그러니까 살아보면은 국적이 앞서게 돼요. 그리고 내 다른 누군가 예를 들어 다른 한국인의 평판이 나의 평판을 공유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정보가 없을수록 그 사람의 그 국적이 브랜드가 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그 민족주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얘랑 나랑 뭔가 공유하는 거면 얘가 얘가 공부를 예를 들면 너무 못하면은 나의 평판을 깎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도와주겠죠? 그럼 우리 한국인끼리는 좀 돕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세계 시민 이런 위아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위아더원을 할 줄 알고서는 했는데 그 기숙사로 지금 갑자기 좀 거기 일진이 야 우리 다 어깨 동무하자 이러는데 저 새끼 뭐야? 이러는 그런 거. 우리 나는 내 친구랑 친한데 나를 만만하게 보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저녁에 나한테 파티 오라 그러고 난 싫은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파티가 각자 생각한 파티가 다 다른데 그렇죠. 그 한 시스템을 막 그 일진이 막 오라고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느꼈어. 그 일본 친구들은 그 서구식 파티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의외다. 일본인들이 왜 말할 때 영어 많이 쓰잖아요. 네. 굉장히 영어 많이 쓰고 제가 그러니까 느낀 바로는 서양 문화를 굉장히 많이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따라하는 것 같아. 근데 동경하는. 네, 근데 그런 파티를 해요. 턱시도 입고 오. 원래 턱시도가 왜 풀정장이잖아. 남자로 치면은 다 턱시도 입고 여자분들은 드레스 입고 그거 뭐 어디 빌려서 파티 이런 걸 해요. 야. 근데 그 친구들이 엄청 샤이하거든요. 네. 근데 또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고 가잖아. 그럼 한국 친구들이 다 너무 쭈뼛쭈뼛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게 너무 낯선 문화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문화가 다르고 내놓을수록 다르구나 우리는. 맞아요. 백희영 기자도 솔직히 그 일본인 친구들처럼 되게 미국식 파티를 좋아하는 거 아니고 왜냐면 저는 쭈뼛쭈뼛 거리지 않죠. 근데 그게 또 일본식 파티 또 다른 것 같아. 뭔가 왜냐면은 그래요? 단지 행사 같아 거기는. 그러니까 약간 회사에서 하는 행사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끼리 그냥 막 흥청망청하는 파티 느낌이 아니고 막 맥주 막 비어퐁하고 이런 느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재미없어. 택시도 그러면. 입고 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 정말 다 문화가 다르다. 근데 거기다가 다른 친구들 데려다 놓으면 네. 처음에는 그냥 웰컴인데 네. 이건 좀 아닌 게 안 되는 아닌가. 거죠. 피곤해요. 그러면. 맞아. 그래서 교환학생 끝날 때쯤엔 그런 모임 다 거의 없어져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다 한국인들끼리 뭐 이렇게 놀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편해.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나로 묶어놔도 약간 뭐 자석이랑 그러니까 선을 얘기를 넣으면 안 하면 되니까 좀 그치? 서로 안 피곤할 정도. 예를 들면 저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야. 그럼 내가 배울 수 있어요. 일본인 친구가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깔끔하면 배울 수는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강요를 하면 이거는 서로 트러블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가치가 좋은 거 많은데 그거를 뭐 폭격해가지고 정부를 뒤집어서 완전 새로운 OS를 깔아줄게 하면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그것도 미어샤이머 교수가 맨 마지막에 이제 제안하는 어떤 방안으로서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 국가가 돼가지고 부러워하면은 따라하지 우리가 강요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로 좀 돌아가 보자면 민족주의하고 자유주의가 부딪히면 네. 누가 승리하냐라고 봤을 때 늘 민족주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까 남궁 기자가 얘기한 거 맞아요. 너무 완벽한 예시네요. 근데? 예시죠. 그러니까 내가 파티 좋은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인들하고 있는 게 더 편한 거죠. 그런 건데 이제 9.11의 경우에는 민족주의가 이제 극단으로 간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한 개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아이덴티티하고 관련이 깊은 민족주의는 뭐 우리 성향이나 결정이나 우리 가족도 그렇고 다 모든 것에 너무 깊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떨쳐내고 갑자기 새로운 체제를 막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도 전 세계적으로 서로 뭐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민족주의가 팽배해진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 중국 동포에 관련된 되게 그 댓글들 보면 혐오 댓글들도 많고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밀레니얼 실험실에 있을 때 쓴 뭐 이슬람 관련 기사 혹은 샘 오치리 관련된 기사에서도 그런 뭐 그 이제 뭐 인종 그다음에 그 국적 관련한 혐오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원래는 BLM으로 이제 대표되던 흑인들과 관련한 그런 혐오도 있었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네. 뭐 혐오를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미국에 잘 사는 30대 백인 남자 정도랄까? 앵글로색슨. 네, 그 토르 뭐 이런 사람들이랄까? 토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모두 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이성적으로는 배운 거죠. 그게 도덕이기도 하고 매너이기도 한데 네. 감성적인 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민족주의가 사람이라는 맞아요. 게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 떠나서, 그러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동물이잖아요. 동물들은 자기랑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본능적으로, 물론 그거를 이성으로 통제를 하는 게 인간이지만, 그렇죠. 그거를 거부를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게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얘기죠, 사실. 이게 맞아요. 대단한 되게 얘기가 현실적인 아니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혐오를 하자 이건 아니지만 좀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과도하진 않아야 한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런 민족주의 같은 감성이 그런 자유주의라는 이성이나 합리성을 앞설 때가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책에서도 관련된 연구를 얘기하는데 미국인들조차도 민족주의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치를 세우고 이제 확산시키려는 네. 그 미국인들조차도 자기의,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자유의 가치가 다른 나라 국민의 자유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인들이 피랍됐어가지고 그때 네. 기자 2명 살해당했었잖아요. 아이시스한테. 그쵸. 그랬을 때 엄청 분노했고, 그러니까 그치만 다른 나라 국민들이 죽었었거든요. 그때 영국 기자도 한 명 죽었는데 네. 그때 분노했지만 솔직히 자기네 사람들이 죽었을 때만큼 분노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의 일부라는 거죠. 오늘 제가 좀 뭐랄까 삐딱한 포지션을 맡아서 얘기를 하자면 네. 비슷한 얘기 있었던 게 옛날에 파리 테러 때 파리 시민들이 뭐 200명 가까이 죽었나요? 아무튼 엄청 큰 테러가 나가지고 네. 세계적인 충격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그 자기 프로필 사진에그 삼새끼를 이렇게 오버랩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자기 삼새끼를 이렇게 해놓는 게, 그러니까 그 프레이 포 파리 뭐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오늘도 예를 들면 베이루트에서 200명이 죽었다. 어제도 죽었다. 그러면은 중동 사람들이 죽었으면 너네가 추모했냐 이래서 사람들이 아니 추모를 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제 생각에 그거는 좀 잘못됐다. 추모하는 거는 좀 옳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너네 추모하는 걸 비하하는 건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건 생각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왜 파리 시민들이 죽는 순간에 대해 가중치가 있는가?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파리가 대표하는 건 그런 보편주의, 뭐 세계인 시민주의인데 과연 그것도 과연 진짜 모든 세계 시민이 다 똑같은 가치값으로 세계 시민인가? 그거 아니라는 걸 드러낸 사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거라기보다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걸 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민족주의로 조금 더 가면은 뭐냐면은 자유가 개인한테 중요하긴 하지만 가끔은 국가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 뭐 일제강점기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게 보면은 각자의 목숨을 다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서 싸울 만큼 일본한테 어떻게 뭐 강제로 뭔가 이렇게
강요당한다는 아니면 지배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개인을 다 분노하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 목숨 다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 싸우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합리적이진 않은 거예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하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이거는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나라는 미국이 이제 일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국가의 권리를 짓밟고 내 목숨보다 뭐 소중한 국가를 지네 멋대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